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중국 계관부터 하겠습니다. 계는 틀, 얼개란 뜻이죠. 그래서 큰 틀을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이고, 그 다음 인간은 지구 생태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설화가 있는데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이 홍수설화는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에 지금부터 10,000년 정도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사막 기후와 건조 기후이지만 6,000년, 7,000년 전에는 나일강 지역이 풀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건조 기후가 아니었죠. 물론 지금 나일강은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이 건조 기후인데 6,000년, 7,000년 전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던 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이 동아시아 지역은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계절풍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다스리는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우이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임금이 되죠. 근데 이 우임금 이후에는 세습이 시작됩니다. 형제간에 부자간에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정치는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주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천명사상, 즉 하늘의 명령으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왕을 바꿔요. 그러면 왕의 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동아시아 계절풍 지역에서는 어떻게 자연환경이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환경이죠. 그런데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지역입니다. 왜 계절풍이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풍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몬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비열이 높은 것은 물입니다. 비열이 높다는 이야기는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름에는 자, 태양이 내려쪼이면 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대륙은 빨리 뜨거워지죠.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올라가서 공기의 알갱이가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공기 알갱이 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여름에 저기압이 되는데 태평양은 비열이 가장 큰 물, 천천히 더워지죠. 그러니까 온도로 따지면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공기 알갱이 수가 많다는 뜻이고 즉 기압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태평양이 고기압이고 대륙이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태평양의 중심에서 이 아시아의 중심은 바이칼호라고 해요. 바이칼 호수.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태평양의 중심에서 대륙의 중심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풍이 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육지는 빨리 식고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저기압이라는 뜻이고 대륙은 고기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북서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의 북서풍은 북극에 찬바람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제트 기류가 흐르죠. 그래가지고 이 제트 기류가 4일 동안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극의 찬바람을 막아주니까 4일 동안은 따뜻하겠죠? 그리고 3일 동안은 제트 기류가 안 흐른대요. 그럼 북극의 찬바람이 3일 동안은 내려와서 추워지죠. 이것이 한국에서 늘 나타나던 사만사온입니다. 물론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것이 생태계가 교란이 돼서 지금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어쨌든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 지역이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륙의 동쪽은 어디냐? 플로리다 이쪽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 섬,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쪽입니다. 그리고 대륙의 동쪽 이 지역이 다 계절풍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륙의 중심이 바이칼호라 그랬죠. 그러면 대륙의 동쪽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지금 인도의 삼각불 쪽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지도라는 건 입체, 구 아닙니까? 3차원이에요. 3차원을 평면, 면 2차원으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시아의 반해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계절풍 지역이고 이 계절풍 지역은 다음 장에 설명할 벼농사와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 지역의 위치와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지도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그림으로 펴는 것이 지도죠. 그런데 왼쪽은 흑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지이지만 왼쪽에 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연못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산 천지라고 하죠. 연못입니다. 그런데 또 동음이의어가 있죠. 이것도 지도입니다. 학생 지도. 자,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중심,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의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요지라고 하죠. 요지. 이 글의 요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구지가가 있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래서 제목이 구지가이죠. 여기에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킬 지자예요. 그래서 지시한다. 해야 할 일을 지시한다. 가르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휘자가 있죠. 음악에서 지휘하다.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휘는 손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휘. 그리고 왼쪽에 들어간 이것은
고기육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름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를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지구라고 하는 것은 9이기 때문에 3D입니다. 이 D는 dimension, 차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3차원인데 지도라는 건 가로, 세로, 면이죠.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곡이라는 건 뭐냐? 안일부 바를 정자죠. 요게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곡, 구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그래서 왜곡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3D라고 얘기했는데 점은 뭐냐? 점의 정의는 위치만을 가질 뿐 길이나 크기를 갖지 않죠. 부피도 없습니다. 점은 0차원이에요. 점을 이은 것은 선이죠. 선은 가로, 세로, 이 선은 1차원입니다. 그런데 1차원과 1차원이 만나면 2차원이 되고 다시 여기에 선이 하나 더 들어가면 3차원이 되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학교에서는 X축, Y축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입체이기 때문에 Z축이 또 있습니다. 3차원이에요. 이 왜곡이 왜 일어나느냐? 예.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실제 지구의 크기냐? 아닙니다. 각 대륙의 실제 크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건 메르카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곡이 심한 겁니다. 실제로 지구의 크기는 각 대륙의 크기는 어떠냐? 자, 이게 3억 년 전에 판게아 최초의 대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 초대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이것이 남아메리카고 이것이 북아메리카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남북 아메리카를 합한 것 정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유럽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크기는 거의 이 정도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아시아와 유럽 합한 거. 이게 원래 각 대륙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죠. 그런데 내핵은 2500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뜨거운데 겉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외핵은 맨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맨틀이 가운데서부터 데워져 가지고 뜨거워서 지표면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지구대고 올라가서 만나는 곳은 다시 양쪽에서 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산맥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조산대입니다. 이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륙 표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은 하나의 덩어리가 떨어졌다 붙였다는 시간이 대략 5억 년마다 반복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수업 시간에 보는 이 지도는 실제 크기가 많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야 되고 실제 대륙의 크기를 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죠. 호주고 이것은 남극입니다. 어쨌든
이 대륙의 정확한 크기는 지구 본에서 확인해야 그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매우 큰 대륙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계절풍 지역이 왜 중요하냐? 뭐니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이 계절풍 지역은 봄부터 여름까지 특히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호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쪼잔하지 않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호걸이라고 얘기하죠. 막힘이 없는 게 호예요. 정말 돈이 많아서 막힘이 없는 사람들이 부호죠, 부호.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햇볕이 쨍쨍합니다. 이것은 벼농사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벼는 생장기에 기온이 20도 이상이어야 되고 한창 싹이 터가지고 자랄 때는 기온이 이래야 돼요. 강수량도 10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항상 뿌리는 물에 잠겨야 돼요. 그러면서 가을에는 즉 추수기에는 걷어들이는 때죠. 그 시기에는 일조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야 벼 안에 그 탄수화물이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이 가득 찹니다. 만일 흐린 날씨가 많다, 일조량이 낮으면 벼를 까보면 제대로 그 알맹이가 없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가 많이 생깁니다. 이 벼는 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다 물을 채워놓고 늘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논은 항상 평평해야 되죠. 물이 흘러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계단식 논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파종하기 전이죠. 물로만 논을 지금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실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이것은 추수기에 황금 들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벼가 중요하냐? 벼는 동일 면적의 밀에 비해서 3배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땅이어도 밀에 비해서 3배가 더 생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쌀의 부피라 하더라도 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밀에 비해서 3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따지면 모두 9배가 더 밀에 비해서 9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겠어요? 밀농사를 짓겠어요? 당연히 벼농사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은 동아시아 쪽은 다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먹을 걸 갖고 태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산 비탈을 일궈서 논을 만들면 거기에서 엄청난 쌀이 나오죠. 그래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논을 만들면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무려 밀에 비해서 9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벼농사 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요. 바로 이것은 벼의 인구 부양 능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쌀은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은 지방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비타민이 별로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들은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타민 어디에 있어요? 야채, 과일에 있죠. 그래서 이 벼농사 지역에서는 반찬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이 대여섯 가지 한정식 집에 가면 반찬이 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반찬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밀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을 재배할 때는 노동력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 쌀은 노동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노동집약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쌀미자죠. 벽실을 뿌려서 다시 한 톨의 쌀이 나오는데 자, 요거 팔자죠. 요것도 팔자입니다. 그래서 88번, 88번 손이 가기 때문에 즉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8번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쌀미자라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밀은 그냥 밀 씨를 뿌려놓고 가끔 한 번씩 봐주면 되지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를 몰고 알프스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소는 매우 비싸요. 그러니까 소를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인데 차이가 있어요. 양은 축축한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양들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가능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키우고 염소는 아무 지역에서나 다 키울 수 있죠. 이 염소가 산과 들을 쏘다니기 때문에 염소를 산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산양 치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염소 치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남는 시간에 양과 염소를 몰고 산과 들판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양과 염소는 너덟 마리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들이 동원하는 게 뭐죠? 개죠. 양몰이 개. 그래서 개 한 마리는 50마리에서 100마리의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닌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개를 잃어버리는 것은 개가 죽는다는 것은 양과 염소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모는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친구죠. 하지만 벼농사 지역에서는 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 때때로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벼농사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먹었던 적들이 지금도 개고기를 먹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을 갔더니 그 시장에 개고기를 쭉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가 인간의 친구냐 아니냐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환경에 따른 문화적 차이예요. 그리고 이 고기는 오래 보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으로 만들거나 소세지로 만들죠. 이 소세지라고 하는 것은 salt, 소금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엄청 많이 집어넣죠. 그것이 소세지입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 그러죠. 그래서 썰트에서 나온 말이 솔저이고
그 다음에 샐러리맨 할 때 그 샐러리도 역시 어원은 salt, 소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큰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라고 얘기하는데, 하수. 우리가 보통 뭐 황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하수입니다. 티벳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곳은 회수입니다. 회수. 그리고 이것은 장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강 이름을 양자강이라고 양쯔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하수는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강물의 색깔이 완전히 누렇죠. 왜냐? 이 황토 지역을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큰 물이 지면 이 바닥에 있는 흙을, 갖고 온 흙을 이렇게 양쪽 옆에다 쌓습니다. 이게 수만 년이 되면 자꾸 쌓다 보면은 여기에 제방이 생겨요. 뚝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물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물이 잠겨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것을 배후습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 때는 강물이 요 바닥에 이렇게 조금 흐르는데 홍수가 나면 이런 식이죠. 표지판이 잠길 정도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데 우선 하수는 황토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강물이 이렇다. 그래서 홍수라고 할 때 홍은 큰 물이란 뜻입니다. 큰 물.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강물이 뚝을 넘으면 그러면 여기에 살던 지빈이 뭐니 다 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재앙이 발생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뜻밖의 생긴 불행한 사고를 재앙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재앙왕 이랬죠. 왜 같은 한자를 여기서 똑같이 재앙이라는 한자를 이용해서 뜻풀이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자의 뜻을 새길 때 순 우리말이 없으면 그냥 재앙이란 낱말을 이용해서 그 뜻을 새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하여간 이것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서로 그 언어 생태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재난이란 말도 있죠. 나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재난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는 해를 재해라고 얘기하죠. 재해. 자, 재해를 입는데 원인이 뭐냐? 불에 의한 거면 화재라고 얘기하고 홍수 같은 물에 의한 거면 수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도 살림살이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수재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민이란 표현도 씁니다. 이 이자는 잘 안 쓰는 한자이긴 한데 이재민이란 말은 많이 써요. 이 이는 근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입어서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민이에요. 이 황하는 자연 제방을 넘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자연 제방을 넘어서 물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어떤 때는 낮은 곳을 따라서 이 뚝이 무너지고 낮은 곳을 따라서 물이 계속 흘러요. 지금 이 지도는 뭐냐면
기원전 2300 몇 년에 최초에 흐르던 강물이 이거죠. 그러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물길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수가 여기가 바레만입니다. 바레만. 여기가 서해, 황해고 바레만으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물길이 바뀌어서 어떤 때는 이 황해로, 서해로 흐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레만 쪽으로 흐르던 게 나중에는 이 황해로도 흐르고 이렇게 물길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8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최근에 물길이 뭐냐? 하수가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흐르는 것이 이게 하수라고 그래요. 지금은 다시 바레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하수만 하더라도 2000년 동안에 1500번이 넘게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범람을 하면 배우습지가 생긴다 그랬죠. 범람이라는 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범람할 때마다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강물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모아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고 치수를 해야 되는데 관계라는 건 뭐냐? 관은 왼쪽에 다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될 관, 물될 개자예요. 그럼 어디에 물을 대는데? 논밭에. 식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수죠. 그래서 이 제방을 더욱 튼튼하게 쌓고 뚝을 더욱 튼튼하게 쌓고 그 다음에 물기를 다른 쪽으로 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란이면 건조기후죠. 슈슈타르 관계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건조기후인데도 사실은 이 건조기후 밑에도 물이 흘러요. 자, 지금 만년설들이 있죠. 만년설. 왜 만년설이에요? 만년 동안 눈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 땅 밑으로 들어가죠. 이 물길을 찾아서 땅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길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구멍을 뚫습니다. 얼마를 뚫느냐? 80m를 뚫는데요. 그러면 지금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워낙 깊기 때문에 소나 말 이런 걸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이 밑에 물길을 찍어놓은 사진이 이겁니다. 80m 밑에 그 물이 흐르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을 찾아가서 굴을 파고 밑에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는 관광용이 되어 가지고 그 위를 지금 유리판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놓은 건데 이 지하수가 경사가 져야 밑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길을 약간 경사가 치도록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서 논과 밭 과수원으로 이 물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란에서도 저 뒤편은 다 건조기후예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흐르는 이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관정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물길을 빼돌려서 마을로 물을 보내가지고 생활용수나 또는 어, 물레방앗간을 돌리고 이런 생활과 관련돼서 쓸 수 있도록 밑으로 지하수로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남은 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건조 기후인데도 이 지역은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있죠. 이 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논과 밭과 과수원으로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 깊은 곳까지 관정을 뚫어 가지고 그 지하수를 끌어다가 쓰는 기술은 8,000년 전에 이란 고원지대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지금 이 지역은 중국 신장 지역이에요. 신장 지역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빼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죠. 그래갖고 각 지역에 공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길이 끊기면 이걸 쓰는 거죠. 8,000년 전에 이란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지금 중국 신장 지역에서 쓰고 있는 거죠.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치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우임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시성들이 있죠. 그 후손이란 뜻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우임금 이후부터 세습이 시작됐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어요. 우선 요순시대라고 하면 태평성대란 뜻인데 왜 태평성대냐? 임금도 백성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일을 했어요. 차별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태평성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임금 때 9년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래갖고 요임금은 곤이라는 사람에게 뚝을 쌓아서 그 홍수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곤이라는 사람은 뚝을 쌓아갖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뚝을 쌓는다고 엄청난 물이 뚝 안에 갇힙니까? 계속 터지는 거죠, 뚝들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갖고 요임금은 그 아들이 요임금 뒤를 이은 순임금 때 그 실패한 사람의 아들, 그게 우입니다. 아들에게 치수의 임무를 맡기는데 이 우는 수로를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 홍수가 나면 그 물을 바깥으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물의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죠. 그래갖고 홍수를 조절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 방법은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안양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부 간선도로인데 지금 이 빨간 부분 이게 뭐냐? 이게 신구로 유수지입니다. 안양천이 넘치면 이쪽으로 물을 가둬요. 그리고 이 물의 양이 줄어들면 높낮이를 만들어서 물의 양이 줄어들면 다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안양천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유수지입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유람한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이것은 개봉유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양천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안양천을 따라서 곳곳에 이런 유수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일 안양천 주변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수로를 만들어서 그 농경지에 물을 댔겠죠. 그래서 이 우임금 때 치수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우임금은 순임금으로부터 왕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임금이 되었는데 워낙 이 우임금이 특출난 임금인데 능력이 있는 임금인데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라를 세웁니다. 이 트로이처럼 하나라도 아직은 초기 트로이처럼 하나라도 아직은 그 전설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트로이가 발굴돼서 실체가 증명됐듯이 여전히 이 하나라도 언젠가는 그 실체가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왕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라 뒤를 잇는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하면 유명한 게 갑골문자죠.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갑골문자. 그 다음에 이때는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군 치우죠. 치우천왕. 이때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7년 대한이라고 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해가 쨍쨍하죠. 가물 한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한발이라고 합니다. 한발. 원래 한발은 가뭄을 관리하는 귀신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그냥 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나라 뒤를 잇는 것이 주나라죠. 주나라. 이때부터 은나라까지도 동이족이에요. 즉 유목민족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것이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한족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중국의 시작은 바로 주나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주는 치우를 패배시킨 이유가 뭐냐?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발이 일어났을 때 이 한발을 해결한 게 누구냐? 탕이에요. 탕 임금인데 상림에 들어가서, 상은 뽕나무 상자입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다. 또는 여러분들 상황버섯 알아요? 누런색이죠. 뽕나무에서 자라는 그 누런색이 나는 버섯이 상황버섯입니다. 하여간 뽕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상림이겠죠. 왜? 뽕나무 갖고 뭐 합니까? 비단벌레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비단을 짭니다. 탕임금이 상림에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자책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이 홍수가 나는 것은 내가 덕이 부족해서냐? 이 홍수가, 이 가뭄이 나는 이유는 내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냐?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사치를 부려서 그러냐? 아니면 내가 백성들을 들볶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이 있는가를 따져가면서 하늘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늘도 아무 잘못이 없음을 감동을 받아서 아주 넓은 땅에
넓은 땅에 비를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9년 홍수와 7년 대한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경남 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림이라고 있어요. 신라시대 때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 홍수가 나면 강물을 바깥으로 빼는 수로를 만들고 즉 저수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산을 해야 되고 치산하려면 치수를 해야 되거든요. 즉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라시대 때 만들었다는 숲이 바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상림입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왕은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덕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홍수를 관리하기 위해선 치산치수를 해야 돼요. 치산치수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죠. 커다란 나무 하나가 뿌리에 갖고 있는 물의 양이 50톤이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족족 나무 뿌리에서 그 물을 붙잡고 있는 거죠. 즉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저절로 홍수 관리가 됩니다. 이것이 치산치수입니다.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덕으로서 다스리는데 이 덕으로서 다스리는 걸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그 왕이 만들었던 그 왕의 길과는 한자는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왕의 도리, 즉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 패라는 것은 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패권을 잡다. 1등을 했다는 거죠. 다 이긴 겁니다. 즉 패라고 하는 것은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다. 제압하고 다 쓸었다는 거죠.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다. 세계 1위란 뜻이죠. 그런데 이 한자와 자꾸 헷갈려요. 패배하다라고 할 때 패는 싸움에서 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힘이 부족해서 진 것이고 이 패자는 힘이 있어서 이긴 겁니다. 의미 같지만 뜻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힘이 셌던 용맹했던 장수가 누구냐? 바로 항우입니다. 항우. 초나라의 왕, 힘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초패왕이라고도 하는데 초패왕. 이름이 항우라고 했죠. 그 항우의 애첩이 희예요. 희. 그래서 항우가 희와 이별하는 즉 자결합니다. 죽는 것도 사별이죠. 일종의 이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극인데 중국의 경극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와 춤, 연기가 혼합된 중국의 전통 연극입니다. 이것이 경극이에요. 이 초패왕과 관련되어 있는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초패왕 항우가 한나라 고조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사면을 다 한나라 군사가 포위했대요. 그런데 그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는 거죠. 이걸 항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초나라의 군사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퍼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래갖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희와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아무 사방이 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건 사방이 전부 다 한나라 군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것을 사면초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립무원이라고도 하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원조를 받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패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면초가와 고립무원이라는 고사성어는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중앙집권화인데 화는 바뀐다는 뜻이죠. 아닌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될 때 화자를 붙이는 겁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중앙집권인데 비해서 그거에 반대는 지방분권이죠. 권력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질문, 여러분들 권력과 권리와 권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합니다. 권력이란 뭐냐? 힘력자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는 리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건 뭐냐? 타인에게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익이나 자격을 권리라고 합니다. 권한은 이 한은 한계죠. 제한.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 권한을 넘어서서 그 권력을 휘두르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글자 하나가 달라지지만 뜻은 매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한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은 잡을 집자죠. 그래서 미사를 집도한다. 그 다음 집사 있죠. 어떤 일을 처리하는 사람. 집사. 집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집권이죠. 그리고 권위 또는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행위, 그러한 방식,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위는 위세, 세력이죠. 위험을 보인다, 엄숙함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앙집권화는 왜 일어나느냐?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니까 대규모로 관계 및 치수 사업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공사를 계획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신이 부여한 권력이다. 그게 신권입니다. 그런 것을 신이 준 권력으로 정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신권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신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죠. 황도 임금이란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설은 주장이에요. 숫자는 왼쪽에 손이 없으면 줄 숫자고 손이 들어가면 받을 숫자죠.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냐 설,
진화론이냐 진화설이냐. 이걸 믿는 사람은 진화론이라고 하고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헉슬리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지지했는데 그 주교가 그랬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헉슬리 교수님, 당신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숭이는 당신의 할아버지 쪽입니까? 할머니 쪽입니까? 이건 다윈의 얼굴이죠. 그랬더니 이제 헉슬리는 연단에 올라가서 그 진화론의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한 다음에 나는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원숭이와 같은 하등 동물에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재능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도, 즉 주교를 가리키는 말이죠.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과학적 진실을 가리고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 없이 상관없는 무지한 조롱으로 진리를 호도하는데 그 재능을 낭비하는 인간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화론이 영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요성 때문에 권력을 획득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생산되는 잉여 농산물, 추가되는 잉여 농산물, 추가되는 농산물을 분배를 하기 위해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죠. 세금 제도를 만들고 행정 조직을 만듭니다. 왜?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장악합니다. 포도청의 뜻은 도적을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찰이죠. 그래서 독재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하면 먼저 경찰로 진압을 합니다. 그거로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앙 집권화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형제에게 세습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자식에게 세습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절대 왕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교도 동원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란 뭐냐? 사실이 아니지만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행동을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 체계를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바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매우 심한 경우가 있고 약한 경우가 있을 뿐이죠. 중국의 경우에 공자와 맹자가 있죠.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는 제자 백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는 가족이란 뜻이 아니라 사상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처럼 극존칭이에요.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입니다. 맹자의 원래 이름은 맹가예요. 극존칭을 할 때 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가 100명이 넘는 100종류가 넘는 사상가 집단이 생겼다 그래서 백가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 때부터 제자 백가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그런데
중국 역사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것은 바로 유가 사상이죠. 그래서 유가가 종교처럼, 종교란 뜻입니다. 종교처럼 절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와 사상은 이데올로기로 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지만 집단을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 체계라고 했습니다. 시수 사업을 했던 우왕은 세습을 시키고 중앙 집권화를 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그 우왕의 후손 중에 아주 못된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왕은 하늘의 아들이다, 즉 천자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왕을 바꿨느냐? 권력을 준 이유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 네가 왕을 하여라, 이 천명을 거두고 덕이 있는 다른 자에게로 왕의 권력을 옮기는 것,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역은 바꿀 역자죠. 성은 각각 다 성을 갖고 있는데 우의 성에서 주의 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덕치를 못하는 것, 즉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냐? 바로 왕이 덕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가 가뭄이 든다든가 전염병이 퍼진다든가 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이유는 왕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거두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권력의 정당성은 왕의 혈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덕에서부터 권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이라는 얘기는 결국 공감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질다라는 건 그 불쌍한 사람들 보고 공감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 정의죠. 이것을 해치는 임금은, 즉 백성을 괴롭히는 임금은 이미 도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왕을 쫓아내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쫓아내는 나라죠. 그래서 2016년 이때 박근혜를 탄핵해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는 것이 탄핵인데, 그것을 기소를 하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지만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고서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윤석열, 내란 수교의 윤석열 즉각 탄핵 이렇게 돼 있죠. 응원봉의 힘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탄핵으로 지금은 쫓아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명령을 거두는 거예요. 너 왕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혁명입니다. 그 천명은 어디에 써 있느냐? 가죽 두루마리 위에 써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하늘에서부터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쭉 펴지면서 이런 잘못이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느냐? 명령, 왕,
영국은 포항무도하니 살 죽여라. 을사년 4월 며칠에 죽여라 하는 가죽 위에 쓰여진 명령이 하늘에서부터 두루마리로 쫙 펼쳐지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윗대가리를 싸그리 갈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동양은 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역성혁명이에요. 즉 성만 바뀌는 혁명, 즉 지배계급만 바뀌는 거죠. 서양의 혁명은 다르죠. 프랑스 혁명. 기존의 왕정에 빌붙어 살고 있던 세력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기득권층을 싸그리 몰아내는 것이 혁명이라면 동양에서는 지배계급만 바뀌는 역성혁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과 관련된 말이 개선, 개혁, 혁신이 있는데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아까 강조한 것처럼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선이라는 건 착할 선자죠. 즉 좋게 바꾸는 것. 이것이 개선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 두루마리, 즉 혁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결함에 있는 부분을 뜯어내는 거예요. 일부분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건 뭐냐? 이 가죽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바꾸듯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혁신입니다.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것에 비해서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혁명을 리볼루션이라고 하죠. 리볼루션은 리는 반대로라는 뜻도 있지만 반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반복인데 이볼루션은 진화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진화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혁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혁명이란 개념이 같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동양과 서양의 혁명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낱말의 의미는 그 사회의 역사,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매우 사려 깊고 주의 깊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을 드래곤으로 번역하는데 서양의 드래곤은 불을 뿜고 사람을 괴롭히죠. 그건 귀신 중에 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을 해치는 것이 귀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신이에요. 이 계절풍 지역에서는 용은 비바람을 몰고 와서 즉 비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별을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동양의 용은 신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연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정치와 역사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간략한 역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은주, 춘추전국시대 각 시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추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